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세계 시총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인공지능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앞서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찾아와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 26만 개를 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AI 관련 취재를 해서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의 방송을 내보낸 성민수 KBS 기자와 함께 AI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민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재하느라고 힘들었겠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 KBS 1TV 더보다 성민수 기자 프로그램 제목 보니까 트럼프와 젠슨 황 누가 세계 질서를 만드나, 아주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이 방송 트럼프가 봤으면 좀 기분 나빴겠는데, 여하튼 이 제목을 붙인 뭐 이유랄까 배경이랄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방송은 그 2025 에이펙 경주에서 열렸죠. 이 정상회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KBS가 주간 방송사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에이펙 기간 경주에 내려가서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지, 어떤 논의가 오고 가는지 좀 지켜봤는데요. 네.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의 패권은 누구 손에 달렸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담아서 이제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세계 무역 질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 에이펙이 개최되기 전까지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관심사였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죠. 이런 일련의 회의와 그런 내용이 이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내용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AI 산업의 발전. 네. 지금 이제 AI 혁명이라고도 하죠.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석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취재 현장 가기 전에는 좀 펑퍼짐하게 이번 에이펙 전반을 한번 묶어보자 이러고 갔다가 보니까 이른바 기자들끼리는 야말한 표현을 쓰는데, 그 핵심이 주제가 타픽이 AI 쪽으로 잡으면 훨씬 더 이게 그 스트롱 좀 힘있게 이게 프로그램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몰아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취재를 해봤거든요. 잘 알고 이제 있습니다. AI 취재는 아니지만, 자, 경제 에이펙 막 내린 지 벌써 3주 지났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에이펙 다녀갔지만 이번 에이펙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과연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꼽고 있어요.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치맥 회동을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단순히 와 저렇게 뭐 그 세계적인 CEO들이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저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AI 쪽으로 우리가 주제가 옮겨갔고, 성민수 기자도 그런 식으로 쫙 주제를 잡아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셨는데, 자, 이 질문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젠슨 황이 세계 질서를 만들 정도의 거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 둘은 대립구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상황에서 대립구도는 아닌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이 흔들리는 패권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세계 교역 질서를 바꾸고, 여기에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너무도 크게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뭐 수년 뒤에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발전, AI 혁명은 계속될 거고, 젠슨 황이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죠. 네. AI 혁명이 세계 패권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네. 부르는 이 미국의 패권 재현을 원하는 미국 사회의 상징이면, 네. 또 다시 말해서 젠슨 황은 AI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GPU 그래픽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흔히 하는 비유로 우리가 컴퓨터의 두뇌가 CPU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CPU가 이제 유능한 수학자, 유능한 수학 교수 한 명이라고 하면, 네. GPU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푸는 학생 수백 명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칩셋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잡한 사고를 하기보다는 단순한 반복 계산을
엄청 빠르게 하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네. 그래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속도를 높여주려고 도입한 거였는데 네. 이게 보니까 AI를 고도화시키는 과정.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죠. 반복 학습을 하는데 이 GPU의 메커니즘이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맞아 떨어졌군요.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GPU가 이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 거군요. 엄청난 수요를 누린 거죠. 네. 성민수 기자는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젠스낭 직접 만나셨나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예, 그렇고요. 동료 기자가 만났어요. 동료 기자 만나서 또 얘기도 들었을 텐데 자 젠스낭이 15년 만에 한국 찾았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막 우길승천하던 하늘로 치솟아 오르던 그런 급성장하던 시기엔 한국을 찾지 않았다는 뜻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젠스낭이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젠스낭을 일단 먼저 네. 직접 본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그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기자들 앞에서 유연하고 삼성동에서 서울 삼성동에서 그 치맥을 회동을 할 때도 이렇게 농담도 하고 치킨을 직접 접시째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거 이렇게 하나씩 치킨 나눠줄 때 돈도 많은데 좀 큰 팩으로 좀 나눠주시 이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되게 스스럼 없이 네.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실제로 말하는 걸 봐도 굉장히 기자들이 봤을 때 제목 나오는 얘기를 잘하고요. 예. 경주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기자간담회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촬영은 못하게 네. 일종의 한 반 비공개로 그렇게 열었고 그다음에 그 간담회를 오가는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을 그 앞에서 좀 받았습니다. 네네. 촬영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네네. 그 촬영본을 제가 다 봤는데 네. 농담도 너무 잘하고 네. 거기 보면 한국에는 K-팝도 있는데 KFC 그러니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도 있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을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찾은 이유를 좀 따져보면요. 네.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 그 시총 1위의 칩을 만드는 회사, 반도체 회사지만 네. 실제로 생산은 타이완에 있는 TSMC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주문 물량을 맞추려면 타이완 TSMC가 진짜 전략적인 파트너죠. 그래서 젠스낭이 사실 본인의 본래 그 타이완 출신이기도 하죠. 네. 예.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타이완이나 중국은 자주 오갔는데 한국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AI 칩셋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은 중요도가 그렇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추세가 AI 프로세서의 승부처가 이 GPU 칩에도 달려 있지만 네. 이 앞으로는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메모리가 한국을 이제 중요시하게 된 거군요. 네, 네네. 최근에 이제 램을 여러 층 쌓은 HBM이라는 메모리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칩셋에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우리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왔다고 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이제 비발성 메모리를 높이 쌓은 HBF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런 제품도 나올 거라고 하고 이 AI 승부처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니까 한국으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이런 분석이 계시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젠스낭이 우리나라에 GPU 26만 개 공급하겠다 이랬는데 GPU 26만 개면 잘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일단 우리한테 주는 26만 개가 네. 엔비디아 최신 GPU인 블랙웰 칩이라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네네.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 장에 3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4천만 원 정도 넘죠. 네네. 지금 GPU를 가장 많이 공급받는 나라가 당연히 미국인데요. 단위가 좀 다릅니다. 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GPU 48만여 개 이걸 확보했다고 하고 네네.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메타도 35만여 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에 주는 26만 개가 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으로 꼽히는 게 이제 중국이 사실 GPU를 직접 수입하진 못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실제로 그 다음은 이제 3위는 그것과 한참 차이 나는 영국,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한 5만 개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추가로 주면서 총 양이 이제 한 26만 개 정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3위 싸움에서
좀 유의미한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뭐 있습니다. 정부도 받는다 그러고 각 기업들 정부 한 뭐 얼마씩 받습니까? 뭐 5만 개씩 받는다는 것도 있고. 네, 네. 그 삼성전자하고 SK그룹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이 5만 개씩을 받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많이 6만 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일단 클라우드 서버를 만드는 데 쓸 계획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생산 공정에 이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가상의 세계에 반도체 공장이랑 똑같은 공장을 짓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반도체 공정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웨이퍼를 실제로 쓰지 않고 공정을 한번 쭉 돌려서 네. 어디에서 불량이 많이 나고 어디에서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고 이런 거를 한번 다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곧 개선한 다음에 실제 공정에 들어가는 거라서 수율 같은 걸 상당히 높일 수 있죠.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이 이제 개개 로봇이 공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맞물려서 쭉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네. 이런 것에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도 사실 AI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 쓴다고 합니다. 네. 네네. 더 말씀하세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가 한 5만 장 정도 또 따로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네.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소버린 AI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소버린 주권 AI 인프라. 그러니까 그 서버린이군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주권을 갖고 이 클라우드 서버를 갖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 연구자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네. 개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네이버가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전자 이런 데보다 더 많어? 뭐 이렇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에선 챗GPT나 오픈 AI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AI 산업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네이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제조업 그 기업들이잖아요. 미국과 우리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은. 네, 젠슨왕이 이번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또 이제 네. 간담회에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이제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고 있는 AI는 챗GPT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뭐 챗GPT도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네네. 검색이나 장문, 그다음에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AI를 좀 더 확장해서 로봇,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공장에서 뭐 로봇을 이용한 자동 공정 이런 것도 휴머노이드를 직접 이제 공장에 투입한다거나 네.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그게 좀 더 고도화됐다든지 이런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네. 예. 그게 이제 완전히 AI 기반으로 네.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네. 젠슨왕이 생각하기에 그 피지컬 AI를 구현하기에 최적의 국가가 한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지금 제조업 기반이 완전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한테 계속 이제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런 피지컬 AI를 구현해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죠. 우리 가전산업 강국인 점도 많이 가만히 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도 이런 있고. 다양한 제조업 기반에 네. 시험해 볼 수 있고 실증해 볼 수 있는 이 환경이 좀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한국에 대한 이 젠슨왕의 그날 얘기 이렇게 발언들을 쭉 보면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네, 이건희 회장 얘기도 하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초고속 인터넷망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 놀랍지 않냐고 그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야,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한 번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의리 때문에 오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업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왔다 이게 주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유튜브에 올린 일명 한국 헌정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한때 또 삭제됐다고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그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영상인데요. 네. 우리 산업화 과정을 이제 한 1분여 정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우리 PC 게임 문화
그다음에 프로게임 리그 이런 것도 보여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K컬처 한국의 골든 에이지, 그 황금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 AI 혁명에 엔비디아, 한국의 AI 혁명에 엔비디아가 함께 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젠슨한 기조연설에서 한번 틀었었고요. 네. 경주에서 한번 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죠.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비공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엔비디아 블랙웰 칩셋을 미국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아, 그 기자들한테 뭐 비행기 아닌가 뭐 거기서 그 얘기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젠슨왕 지금 26만 개 준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진짜 한국에 다시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측이 나왔죠.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사실 팩트시트도 굉장히 늦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설마 이 엔비디아의 공급 계획도 물거품이 된 거 아니야? 이런 비관적 예측이 있었는데 그래도 며칠 지나고 보니까 네. 트럼프의 말은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다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일부 사진이나 영상에 수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요. 예.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나와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뭐가 다르냐? 도대체 네. 뭐가 다르냐는 챗 GPT도 잡아내지 못했는데 네. 아마 뭐 초상권 문제나 아니면 뭐 그 거기 들어간 영상의 저작권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좀 수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챗 GPT도 추측을 한 그런 대답을 해줬고, 자 지금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중동, 유럽 국가들도 AI 투자 이제 큰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방향은 AI로 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방향으로 가는 것과 AI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마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예. 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고 그랬는데 이 영향으로 오늘 증시는 좋았는데 네. 최근 한 일주일을 보면 미국의 기술주들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이 AI 관련 기업주들이 그러니까요.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어요. 이른바 AI 거품론이었죠, 그게. 그죠? 네, 예, AI 예. 거품론이 좀 힘을 받았죠. AI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네네.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건데 요즘에 이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기본이 뭐 몇 조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웃을 정도로 예. 큰 규모가 많은데요. 전에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도 그렇지만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데도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 A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으로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 흐름에서 며칠이나 또는 이제 몇 개월 뒤처지는 게 몇 년이 흐른 다음엔 엄청난 격차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예. 네, 국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인건비다. 네. 미래 AI가 인건비 지출 그러니까 네. 사람의 고용을 줄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요. 자, 워낙 글로 가는 추세니까 뭐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게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플러스 미래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는 거다. 어차피 이게 고도화되면 좀 일자리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니까 바로 그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특히 저보다 더 젊은 우리 성민수 기자 입장에서는 AI가 내 일자리 대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라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AI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하고 AI가 더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를 혹시 잃게 되고 여기에 대한 좀 전망 섞인 분석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2013년에 발표된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 702개 정도 되는 700여 개의 직업 가운데서 네. 고용의 한 47% 정도가 위험하다. 47%면 거의 절반에 가깝죠. 네네. 하이 리스크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직업 전체가 자동화된다는 가정으로 다시 이제 OECD에도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직업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업무 단위로 재계산을 해보니까 일자리의 한 9% 정도가 위험하더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런 분석이 또 이제 2016년에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없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네, 물론이죠. 그렇죠. 예. 새로운 AI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 기반 설비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는 네. 우리가 생성형 AI, 지금의 이제 챗GPT 같은 AI가 보편화되기 전의 얘기였습니다. 네네. 이게 그 생성형 AI가 나온 다음에 전망들이 보면 좀 더 네. 비관적인데요. 아, 더 비관적이에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 현재 업무의 한 4분의 1 정도가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고용의 3분의 2는 어떤 식으로든지 AI에 노출될 거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저 기자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직도 사실 그래요?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저는 제 동료들이랑 좀 재밌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게 어떤 거요? 생성형 AI로 네. 기사를 쓰라고 시켰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나. 아,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걸 나와요? 시켜보긴 하거든요. 좀 숫자를 넣거나 이런 단순한 것들은 네. 제 기사를 머신러닝을 잘 시킬 경우에 오. 그 학습을 좀 한 경우에는 제가 쓰는 문체대로 진짜 좀 쓸 수는 있는데 그래요. 장문까지는 안 되고 아직까지는 좀 짧은 그렇군요. 뭐 문장이나 문단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쾌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이걸로 아니 정말 한번 해가지고 데스크한테 기사 보내보고 데스크가 성민수 기자 오늘은 기사가 좋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어떤 그런 네. 점이 들 때도 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하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하면 우리가 와 전력 소모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금 지방에 데이터 센터 설치하자. 자, 세계적으로 일단 보면은 이게 AI 수요에 맞춰서 어떤 각 국가들이 전기를 제대로 확보하는 계획들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네네. 2030년 5년 뒤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한 50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2035년에는 이게 한 8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쓰는 게 한 30기가와트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20기가와트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 단위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초대형 원전 우리가 이제 구리 같은 데 짓는 고리 같은 데 짓는 그 초대형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예요. 네네. 원전 20기를 5년 안에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네. 중국의 딥시크가 선을 보이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렇죠. 이게 중국의 전력 문제가 결국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 GPU가 사실 전기를 좀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서 이걸 냉각시키는데도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승부처가 전력 확보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 관련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어때요? 좀 중장기적인 대책 지금 잘 마련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은 전력 상황이 좀 좋은 편인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지방의 데이터 센터들을 좀 설치를 해서 그렇죠. 지역에는 아직 그 지역에 전기가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전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강원도 동해에도 좀 전기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력 부분에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전력난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다. 원전이라든지 전력망 부분에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약간 세계 시장을 조금 개척하는데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트렌드가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AI 투자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금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네네. 과거에 원전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국이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원전을 건설하고 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랑 프랑스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한국, 프랑스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그 뭐
직접 원자로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한 큰 기회가 될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성민수 기자 얘기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이 그 얘기 처음 시작할 때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세계 경제 질서, 세계 질서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세계 양강 이제 패권 다툼 벌이고 있고 또 세계 무역 질서 이게 이제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뭐 중장기적인 어떤 먼 미래, 비교적 먼 미래 AI가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할 걸로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걸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세요. 그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붕괴됐다고 하죠. 그래서 네네. 이걸 되살리려고 통상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계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열풍이 꽤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연결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은 사실 뭐 그 이후에 빅테크가 나왔죠. 애플, 그렇죠.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 위주로 국가가 돌아가고 제조업은 다 다른 나라에 맡기는 식으로 굴려서 네. 결국에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게 닷컴 열풍이었는데 네. 인터넷 시대였죠. 그렇다면 AI는 지금 닷컴 열풍보다도 오히려 산업을 훨씬 더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네. 이 산업 자체를 바꿨을 때 그러면 이제 AI의 국적은 어디인가,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국적으로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주권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교역 질서도 거기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죠. 사실 이 통상 질서의 그 시대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네. 뭐 우리가 희망하기는 우리나라가 좀 여기에서 밀리진 않았으면 좋겠죠. 이게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우리 성민수 기자가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면 이 취재하시면서 좀 이런 거 느낀 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취재 같은 것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세요? 어떠세요? AI 산업은 앞으로도 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2005년에 에이펙을 열었는데 그때와 2025년에 우리는 좀 위상이 다르잖아요. 네.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 있을지는 지금 AI 투자 이런 데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민수 KBS 시사제작국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